이 모든 건 다 한국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한국 탓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원인은 바로 한국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리니에예요. 안후이성 농촌 출신으로 올해 26살입니다. 지금은 허페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긴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시골 농부의 아들이 삼성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12살이었던 2010년 7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논에서 벼 이삭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거였죠. 어머니가 여보, 여보 하고 소리치는 걸 듣고 뛰어나갔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계속 헉헉거리시더군요.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급병원까지는 버스로 3시간 반을 가야 했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어떡하지 하고 계셨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마을 이장인 왕 아저씨가 오셔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당장 차도 없고 병원비 3만 위안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4시경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한적십 자사에서 파견된 12명짜리 팀이었더라고요. 의료진 중에 박진수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응급처치해야 해요. 라고 소리치시더군요. 박 선생님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하셨어요. 가져온 이동식 심전도기로 심장박동을 재고 링거까지 놓아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괜찮아, 아버지는 살 수 있어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통역하시는 김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괜찮을 거라고 하신대라고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무려 45분 동안 치료를 해주신 다음 이제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이 약을 꼭 드셔야 해요라고 하시면서 한 박스 가득 약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 약값만 해도 8천 위안은 했을 텐데 공짜로 주신 거였죠. 어머니가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계속 절하시니까 박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9시경 아버지가 숨을 고르게 쉬시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꼭 한국에 보답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 27권을 다 읽었는데 특히 삼성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친구 장웨이 집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대장금 54부작을 다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서장금이 궁중 음식을 만들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장웨이가 너 왜 이런 걸 좋아해? 우리나라 드라마도 많은데 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뭔가 다르잖아. 희망이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무료 강의를 찾아서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씩 공부했거든요.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연습했는데도 친구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살려준 그 나라의 언어를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고3 담임인 리 선생님이 리니에야, 너 성적으로는 베이징 대학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주저없이 허페이 공업대학 전자공학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거기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그곳이야? 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참 특이한 아이네. 꿈이 뚜렷하구나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대학 입학 후에는 전자공학 공부와 함께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죠. 한국어학과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정도였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KBS 뉴스를 1시간 듣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한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룸메이트인 리하오가 너 정말 미쳤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어보니까 내게는 반드시 이뤄야 할 꿈이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서 295점을 받았고 전자공학 성적도 상위 18%에 들었어요. 졸업반이 되자
친구들은 모두 텐센트나 화웨이 같은 중국 대기업에 지원했는데 저는 오직 삼성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 10월 15일 삼성이 허페이에 120억 위안을 투자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2달 동안 했어요. 반도체 기술 서적 23권을 읽고 삼성의 75년 역사와 기업 문화까지 달달 외웠거든요. 면접 당일인 2023년 1월 18일 아침 7시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을 바꾸는 날이다라고 다짐했죠.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한국인 면접관 2분과 중국인 면접관 1분이 계시더군요. 김 과장님이 한국어로 자기소개해보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5분 동안 유창하게 대답하니까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버지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김 과장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특별한 사연이 있었군요 라고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2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기숙사 복도에서 야호!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옆방 친구들이 뭔 일이냐고 뛰어왔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니가 정말이야? 정말 삼성에 합격했어? 라고 5번이나 물어보셨죠.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그때 한국 의사 선생님이 복을 주고 가셨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더군요. 입사 첫날인 2023년 3월 2일 오전 8시 허페이 삼성 반도체 공장 정문 앞에 서서 정말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장 규모가 축구장 15개 크기라니 정말 웅장했어요.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아버지를 살려준 한국에 이제 내가 보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꼭 인정받는 직원이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큰 일을 해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1년 후에 이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삼성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2023년 4월 25일이었는데 통장에 찍힌 8,500위안이라는 숫자를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1년 농사지어서 버는 돈의 절반을 제가 한 달 만에 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허페이 시내 휴대폰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화웨이 매장 2층에 올라가서 점원에게 가장 좋은 스마트폰 3대 주세요라고 했죠. 점원이 3대요? 정말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네, 부모님이랑 제 것까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3대 합쳐서 제 월급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평생 써보지 못한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7시 30분경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아들아,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부모님을 거실에 앉히고 포장지를 벗겨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어머니가 어머, 이게 뭐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도 스마트폰 써요. 제가 첫 월급으로 사드린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아들아,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우리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도 휴대폰을 소중하게 만지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써? 라고 하셨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전화 거는 법부터 시작해서 사진 찍는 법, 메시지 보내는 법까지 다 가르쳐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됐네라고 웃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리니에야, 너 정말 대단한 회사에 들어간 것 같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해. 삼성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같은 팀 동료들에게 주말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들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장하오가 와, 너 정말 효자다. 나는 언제 부모님께 그런 선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더라고요. 리밍도 삼성 월급이 정말 좋긴 하지.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돈 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했죠. 사실 삼성 월급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다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거의 1.5배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복지도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은 무료고
저녁도 야근하면 무료로 제공했어요. 기숙사도 2인 1실로 깔끔하게 해줬죠. 박 과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리니에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만족해요. 한국 기업이지만 저에게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일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리니에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5명이 모였는데 리하오가 리니에야. 너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길래 좋아. 정말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왕펑이 갑자기 너는 참 좋겠다. 외국 회사에 붙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회사에 붙어서라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장웨이가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하고 웃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리하오는 텐센트에, 왕펑은 바이두에, 장웨이는 알리바바에 들어갔는데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만 유일하게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뭔가 자랑스러웠는데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꿈을 이뤘을 뿐이야. 아버지를 살려준 한국에 보답하는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와 산책을 하면서 아빠, 제가 삼성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우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국 의사 선생님이 너에게 복을 심어주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우리 아들 덕분에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해. 삼성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다들 대단하다고 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동네 친구 량웨이를 만났는데 그가 리니에야. 너 진짜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삼성이니까 한국 회사지라고 대답했더니 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얘기가 많던데라고 하면서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야.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죠. 량웨이가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아침 7시 40분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공장 정문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공장 앞 광장에 사람들이 30명 정도 모여서 뭔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행사하나? 라고 생각했죠. 가끔 지역 상인들이 와서 홍보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외국 자본은 중국을 착취한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다른 피켓이었어요. 삼성 해체하라라고 크게 써 있는 걸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설마 우리 회사를 겨냥한 시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위대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 사람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중국 청년들이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라고 계속 외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시위대를 피해 연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위대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야, 너 삼성 직원이지?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를 알아봤는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 때문인 것 같았어요.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삼성에서 얼마나 받고 있어? 중국을 팔아먹는 대가로. 라고 소리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대답해. 양심이 있으면 대답하라고.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멈췄죠.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같은 팀 동료인 장하오가 리니에야 너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네라고 물어보길래 밖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장하오가 뭐 시위대가 너를 알아봤다고? 라고 놀라더라고요. 리밍도 요즘 인터넷에서 반외국 정서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일시적인 거겠지. 며칠 지나면 없어질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과장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군요. 요즘 중국 내 반외국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리니에 씨는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사원증은 안 보이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위대 규모가 아침보다 2배로 늘어나 있었거든요. 60명 정도가 공장 정문 앞에서 삼성 물러가라, 중국 땅에서 나가라 를 연호하고 있었어요.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위대 중 일부가 직원들이 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시위대 몇 명이 있더라고요. 결국 정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대부분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한 명이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더 빨리 걸어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중국 반외국 시위라고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SNS를 통해 반외국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뭐 시위라고?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위험한 건 아니지?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리니에야 혹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삼성은 워낙 큰 회사라서 이런 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곧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실력으로 들어간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시위대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어요. 하지만 공장 정문 앞 바닥에 찢어진 전단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아침 회의에서 당분간 조심해서 다니세요. 회사에서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보안을 강화한다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뜻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리밍이 글쎄, 요즘 인터넷 분위기를 보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장하오도 우리가 조심해서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저녁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허페이 시내 한 음식점에 갔어요. 리하오, 왕펑, 장웨이, 량웨이까지 총 5명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처럼 농담하고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량웨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야, 너희들 이 영상 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어떤 젊은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외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고 있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 영상 제목이 우리는 왜 외국 기업의 노예가 되었나? 였는데 조회수가 무려 35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2만 개가 넘었거든요. 량웨이가 이거 정말 충격적이야. 우리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하오가 량웨이야. 너 이런 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자극적으로 만든 영상일 수도 있잖아 라고 했더니 량웨이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게 우리나라 문제인데.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을 3개 쳤어요. 왕펑도 량웨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하오야. 량웨이 말이 맞아. 요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겨가고 있어. 우리는 값싼 노동력만 제공하고 있고라고 하더라고요. 장웨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량웨이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리니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삼성에서 일하잖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거든요. 저는 글쎄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야.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량웨이가 정치적인 게 아니야. 이건 우리의 미래 문제라고. 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너는 삼성에서 월급 8,500위안 받으면서 만족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지라고 대답했죠. 왕펑이 끼어들면서 리니에야 삼성이 중국에서 1년에 얼마나 벌어가는지 알아? 수십조 원이야. 그런데 중국 직원들한테 주는 건 그중에 몇 퍼센트도 안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기사를 보여줬는데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이익률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량웨이가 더욱 흥분해서 그뿐만 아니야.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빼앗아가고 있어. 중국 직원들이 개발한 기술이 본국으로 가서 특허로 등록되고 있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건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장웨이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는데 제목이 삼성의 중국 기술 약탈 실상이었어요. 조회수가 2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영상에서는 삼성이 중국에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하오가 그래도 증거가 확실한지 모르잖아. 이런 건 조심해서 판단해야 해라고 했더니 량웨이가 정말 화를 냈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우리 조국이 당하고 있는데. 라고 소리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리니에야, 너 정말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거야?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량웨이야.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정당하게 실력으로 들어간 거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량웨이가 그게 문제야. 너 같은 인재가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라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삼성에서 하는 일이 결국 한국을 위한 거야. 중국을 위한 게 아니라고. 라고 계속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왕펑도 맞아. 리니에야. 너 정도 실력이면 화웨이나 바이두에서도 충분히 받아줄 거야. 왜 굳이 외국 회사에서 일해야 해? 라고 했습니다. 장웨이도 우리가 모두 중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만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야,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이 길을 택한 거야. 너희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량웨이가 그게 바로 세뇌야. 어릴 때 받은 인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리하오가 자, 이제 그만하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라고 중재하려고 했지만 량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중요한 문제야. 리니에가 정신 차려야 해. 라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결국 저는 나는 먼저 갈게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량웨이가 리니에야. 내가 계속 그 회사에 다니면 우리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렇게 하든지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혼자 걸으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친구들 말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니야. 나는 내 신념대로 살아야 해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량웨이가 보여준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외국 기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이여, 정신 차리자.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다니는 삼성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삼성 직원들은 중국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라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아들아, 오늘 친구들 만나서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도저히 재밌었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리니에야, 내 친구들이 너를 질투하는 건 아닐까? 너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맞아. 부러워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량웨이의 눈빛에는 정말 진심 어린 걱정과 분노가 있었거든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부터 회사에 어떤 마음으로 출근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중국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삼성에서 일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꿈을 이룬 거야. 아버지를 살려준 한국에 보답하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박 과장님이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부르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셔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면담실에 들어가니까 박 과장님이 리니에 씨, 앉으세요. 오늘은 업무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상담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돼서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특히 리니에 씨가 가장 걱정돼요 라고 하셨어요. 왜 저를 특별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리니에 씨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더 복잡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길에서도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라고 했더니 박 과장님이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리니에 씨가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박 과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리니에 씨,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네, 물론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저는 삼성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는데 중국에 온 지는 2년째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중국에 올 때는 정말 설렜어요. 중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눈빛이 반짝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죠.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거리에서도 한국어로 통화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장님도 그런 걸 느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라고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박 과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니 리니에 씨, 당신이 삼성에 입사할 때 면접을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네, 물론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박 과장님이 그때 당신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라고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저는 어린 시절 한국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고마움을 갚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고
삼성에 지원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박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면접관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돈 때문이나 출세 때문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라고 하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박 과장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순진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죠. 요즘 세상에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라고 하셨어요. 박 과장님이 갑자기 리니에 씨는 항상 포기하지 않았잖아요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어 공부할 때도 삼성 입사 준비할 때도 주변에서 만류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를 자세히 관찰하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업무 성과가 정말 좋아요. 다른 팀장들도 리니에 씨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이에요. 특히 한국 본사와의 소통에서 리니에 씨만큼 정확하고 빠른 사람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 과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리니에 씨에게 빚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구해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리니에 씨 같은 인재가 우리와 함께 일해주는 게 더 큰 선물이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장님,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박 과장님이 고마워할 건 저희예요. 리니에 씨가 있어서 저희 팀이 더 든든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과장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해주셨어요. 제가 입사시험 준비할 때도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어요. 왜 굳이 그런 어려운 회사에 가려고 하냐고 했죠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좋은 동료들과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니에 씨 아버지 병원비 지원하는 것도 제가 건의한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이 건의하신 거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회사에서 우수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리니에 씨가 첫 번째 수혜자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재검사를 받으실 때 회사에서 50만 위안을 지원해줬는데 그게 박 과장님 덕분이었던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과장님이 리니에 씨,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당신은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정당하게 실력으로 들어왔고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말을 들으면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박 과장님이 친구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니에 씨 자신의 신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면담이 끝날 때 박 과장님이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면담실을 나오면서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박 과장님은 다르구나.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 내 신념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정말 큰 시련이 곧 닥쳐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퇴근을 10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밖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또 시위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컸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 과장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모든 직원들은 당분간 공장 안에 있으세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지금 밖이 정말 위험해요 라고 하시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200명 정도로 늘어나 있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돌덩이와 강목을 들고 있었고 삼성 물러가라. 외국 놈들 나가라. 를 소리치면서
정문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주차장에 있던 삼성 직원들 차량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리밍의 차 앞유리가 박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장하오가 저건 내 차야 라고 소리치면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지금 나가면 안 돼. 정말 위험해. 라고 말렸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시위대 중 일부가 회사 셔틀버스에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였죠. 오렌지색 불꽃이 치솟으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위대가 외국인 관리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확성기로 한국인 관리자들을 끌어내라 라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박 과장님과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 6시 30분경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정문을 뚫고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비원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위대 맨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친구 량웨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량웨이가 맞았어요. 량웨이가 삼성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던 친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량웨이 옆에는 왕펑과 장웨이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삼성 해체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친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양웨이가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리니에 나와라 라고 확성기로 소리치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나와서 사과해 라고 했거든요. 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니에, 저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라고 장하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리밍도 너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들이 정말 위험해 보여라고 하더라고요. 박 과장님이 급하게 오셔서 리니에 씨, 지금 당장 사무실 안쪽으로 피하세요. 창문에서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과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 있는데도 량웨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리니에는 우리의 배신자다. 중국을 팔아먹는 매국노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친구가 저를 매국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후 7시경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위대가 공장 정문 유리창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였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경비원들이 모든 직원은 2층으로 대피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창문으로 다시 내려다봤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시위대가 회사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고 일부는 돌덩이를 던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광경을 직접 본 건 처음이라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박 과장님이 전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더욱 겁에 질려 있었죠. 오후 7시 30분경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진압 경찰 10명 정도가 방패를 들고 나타나니까 시위대가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삼성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저는 양웨이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리니에 너는 중국인의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8시가 되어서야 시위대가 모두 해산됐어요. 공장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박 과장님이 이제 안전하니까 퇴근하세요. 하지만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내일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확인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시위 영상이 벌써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잘했다. 외국 기업들을 몰아내자. 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이름이 댓글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리니에라는 놈이 삼성에서 일한다면서 정말 부끄러운 놈이다라는 댓글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이 인터넷에 퍼진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위험한 건 아니지 라고 걱정하시니까 괜찮아요. 경찰이 와서 해결됐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리니에야, 혹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라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량웨이가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떻게 친구가 저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친구라면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아침 8시 출근하자마자 박 과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모든 팀장들과 한국인 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박 과장님 얼굴도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라고 박 과장님이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베이징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애매하다고 해요라고 하시면서 자료를 나눠주셨어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지난 주말 동안 벌어진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5,000명이 시위했고 상하이에서는 일본 영사관에 계란이 던져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광저우 삼성전자 매장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밍이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네,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정부의 대응이 일관성이 없어서 더 우려스러워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박 과장님이 컴퓨터로 뉴스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기업의 합법적 경영활동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는데 동시에 일부 지방정부 관리들은 민족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상반된 발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문제가 된 건 SNS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들이었어요. 어떤 지방당 간부가 외국 자본을 너무 키웠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발언하는 영상이 500만 회 조회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장하오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그게 문제예요. 중앙정부는 침묵하고 있고 지방정부들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에 갑자기 박 과장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박 과장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신 다음 본사에서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철수를 고려하는 건가요? 라고 리밍이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서 이야기하는데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장하오가 만약 정말 회사가 철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이 시경 더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어요.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외국계 기업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삼성전자 중국법인 주가도 하루 만에 15%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애플이 중국 내 일부 매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폭스콘도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 이전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인텔까지도 중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박 과장님이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방금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다고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경제부처는 외국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 강경파들은 민족주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래요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최고위층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공장 앞에 정부 관계자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허페이시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급하게 박 과장님과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면담 후에 박 과장님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정부 관계자들도 정말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위를 막을 수는 있지만 민심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삼성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앙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국민들도 완전히 갈라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외국 기업들 다 나가라 라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이러다 경제 망한다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빨리 입장 정리해라라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어요. 한 경제학 교수가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철수하면 실업률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다른 전문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더 자세히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이 무려 4,500만 명이라는 거였어요. 만약 이들 기업이 대규모로 철수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뉴스를 보시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도 우리 아들 회사는 괜찮을까? 라고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외국 투자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이런 혼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모든 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기업들은 하나둘씩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불안감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정말 깊게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곧 닥쳐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했는데 공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장하오가 저를 보자마자 리니에야 큰일 났어 라고 소리치면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본사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가 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중국 내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리밍이 이건 정말 철수 경고잖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장하오도 맞아.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경고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급하게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한국인 직원들 표정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박 과장님이 여러분도 성명서를 보셨을 텐데 본사에서 정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과장님, 정말 철수하는 건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정말 답답해졌어요. 박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어제 베이징 삼성 본사에 폭죽이 던져졌고 상하이 지점에서는 직원이 물리적 공격을 받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광저우에서는 매장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LG가 난징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도 베이징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을 본국으로 긴급 귀국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리민이 물어보니까 박 과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만약 철수하게 되면 중국인 직원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른 팀 직원들과 이야기해보니까 모두들 정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생산팀 왕 선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냐? 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더 문제가 된 건 오후 1시경에 들어온 소식이었어요. 애플이 공식적으로 중국 내 일부 생산시설의 베트남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거였죠. 이어서 폭스콘도 안전상의 이유로 수저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어요. 박 과장님이 오후 2시에 긴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철수를 발표하거나 검토 중인 외국 기업이 50개를 넘어섰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50개요? 라고 장하오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네, 미국 기업 25개, 유럽 기업 15개, 일본 기업 7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3개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 수였어요. 무려 18만 명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만약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에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어요. 인텔이 중국 내 R&D 센터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 사업부 재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철수를 고려하자 모두 다 철수하겠다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증시 반응이었어요. 상하이 증시가 하루 만에 3.2% 폭락했고 특히 외국계 기업과 관련된 주식들은 거의 모두 하한가를 쳤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는 철수를 결정했죠. 다음 일자를 찾을 때까지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상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한 터라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허페이 거리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활기찼던 상가들이 절반 이상 문을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임대라는 팻말이 붙은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삼성 공장 근처 상업지구는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았어요.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식당, 카페, 편의점들이 모두 폐업 또는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 놓았거든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제가 자주 가던 한식당 앞을 지나게 됐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아, 린이에 씨,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쓸쓸하게 웃으시더군요. 사장님이 우리 가게도 이제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님의 80%가 삼성 직원들이었는데 이제 다들 없어지니까 어떻게 장사를 해요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다른 일은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55살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20년 동안 식당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걸 배우기도 어렵고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러다 허페이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달라. 정부는 책임져라. 라고 소리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시위대 중에는 중년 아저씨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언제 외국 기업 나가라고 했나? 정부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됐어. 라고 울부짖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이었어요. 삼성 돌아와. 외국 기업 환영합니다. 일자리가 우선이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외국 기업 나가라고 외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정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내려 하자 시위대가 강하게 저항했거든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경찰 방패를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최루탄까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났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들이 감정에만 휩쓸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량웨이를 비롯한 친구들이 SNS 영상 몇 개만 보고 외국 기업 나가라 고 소리쳤는데 정작 그 기업들이 떠나니까 자신들이 실업자가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 돌아와 라고 애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번 떠난 기업들이 쉽게 돌아올 리 없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장기적인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걸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정치적 구호에만 열광하고 경제적 현실은 무시했던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됐어요. 시위한 사람들도 실업자가 되고 저 같은 사람도 꿈을 잃었고 지역 경제도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냉정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